가트너가 주목한 것은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근무자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트래픽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클라우드 전환 전에는 기업의 자원이 대부분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지점 사용자와 VPN 사용자의 트래픽은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기업은 주로 MPLS를 통해서 허브 앤 스포크 아키텍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러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적은 수의 인터넷 관문 보안 스택을 구축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제는 매우 효과적인 아키텍처였습니다. 비용무용 인터넷 트래픽을 인터넷 관문이 있는 곳을 모으기 위해 값비싼 MPLS의 대입폭을 소모한다는 단점도 존재했지만, 글로벌한 기업의 모든 트래픽을 거의 완벽하게 정해진 경로와 통로를 통해서 가시성을 확보하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올바른 아키텍처였습니다. 더구나 인터넷 트래픽은 비업무 트래픽이었기 때문에 URL 필터링 또는 QoS 등으로 제어할 수 있었고, 사용자는 인터넷 사용이 대부분 업무와 상관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느려지거나 막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수 없었죠. 기껏 불평을 토로해봐야 비싼 회사의 인터넷 속도가 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다 정도,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여겨지던 MPLS로 구성된 허브 앤 스포크 아키텍처가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매우 비효율적인 아키텍처로 치부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업무의 증가로 인해 민첩성, 인터넷 성능, 클라우드 연결 등이 MPLS는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많은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는 클라우드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평가와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의 접근으로 경쟁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했고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과감하게 또는 조심스럽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서 일어났으며, 확실한 건 2019년까지만 해도 온프로미스와 클라우드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던 기업들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맞닥뜨리면서 클라우드의 전환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클라우드 전환은 탑다운 방식이어야만 한다고 해왔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푸시가 들어가야 클라우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IT 종사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동안 온프로미스를 잘 운영하여 왔고 익숙해졌고, 그런 상태에서 굳이 생소한 클라우드에 여정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기존의 온프로미스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던 파트너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죠. 물론 그들이 자신의 사업 모델을 바꾸면 클라우드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온프로미스로 잘 나가던 벤더들마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전환을 과감하게 하지 못한 벤더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본 영상에서 보면 제네럴 일렉트로닉의 CTO가 강연회를 했었는데요.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8,000명의 IT 직원을 내보내고 다시 9,000명을 다시 취업을 시켰다라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던 거죠. 맞습니다. 코로나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하는 동기부여에 있어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사무실에 출근을 못하는 강제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컴퓨터 앞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사무실에 있었으니까요. VPN이 있긴 했지만 이 원격 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보안 문제로 인해서 원격 사용자가 꼭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만 연결이 될 수 있었고요. 또한 출장이나 외근이나 잠깐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기업들은 급진적으로 원격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고 SaaS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020년 기업의 트래픽을 조사해보면 그 패턴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MPLS로 흐르던 인터넷 트래픽이 20%에서 80%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MPLS 사용량이 원격 근무로 나가게 되면서 60%까지 MPLS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싸게 설치해둔 글로벌 MPLS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용은 계속 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MPLS를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사무실로 돌아오면 다시 사용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글로벌 MPLS가 설치 작업이나 변경 작업이 또 원활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비용 계약적인 문제도 원활하지 않죠.
결국 기업은 코로나로 인해 MPLS에 대한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고 급증한 VPN 또는 클라우드 VDI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도입해야 됐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비용 증가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MPLS는 원격 소통을 위한 화상회의 등과 같은 SaaS를 사용하는 인터넷 트래픽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업무용이었던 대부분의 인터넷 트래픽이 업무 트래픽이 된 거죠. 코로나로 인해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업무 확대가 급격히 과속되면서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원격 업무도 출장자가 잠시 사용하는 패턴이 아니라 항상 집에서 일하는, 사무실처럼 일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죠. 좋은 질문입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근무자의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IT 인프라에도 많은 변화의 요구가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MPLS와 VPN 인프라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 두 기존 IT 인프라가 부적합한 아키텍처라는 것이 여과 없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값비싼 MPLS로 인터넷을 실어나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MPLS로 흐르는 인터넷 트래픽이 20%에서 최근에는 80%까지 증가했습니다. 결국엔 고가의 MPLS를 통해서 인터넷 트래픽을 보내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는 모든 작업을 인터넷이라는 일종의 웬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MPLS로 사용하는 트래픽은 그 양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트래픽의 비중이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엄청난 비용 증가가 유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근무자에게는 안정적인 MPLS를 활용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MPLS 아키텍처 자체가 원격 근무자와 연결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 성능 문제로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클라우드로 인터넷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트래픽이 네트워크 및 보안 스택이 있는 거점으로 백홀링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나 사스 벤더의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 곳곳에 모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MPLS 거점이 최적의 접속 포인트로서의 위치를 갖는 것을 보장하지 못했던 거죠. 세 번째는 MPLS가 클라우드 연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MPLS와 클라우드 사이에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MPLS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러 CSP 중에는 자신의 데이터 센터 안에 라우터를 두고 MPLS를 전용선을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지고요. 더욱이 어떤 기업이 MPLS를 인터넷에 있는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내부 네트워크처럼 그 위험한 보안을 감수하면서 통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용감하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통로에 만들어주는 MPLS는 상상도 못할 위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CSP는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MPLS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것뿐이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보안을 맡길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근무의 증가에 따라 MPLS는 서서히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아키텍처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VPN은 출장자의 임시 접속 패턴에서 원격 근무자, 결국 재택 근무에 항상 접속하는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내부의 자원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보안에 큰 구멍이 생기죠. 이에 대한 해결 방법도 필요합니다. 내부 자원의 접속 통로를 전부 열어야 한다면 MPLS가 인터넷과 연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네, SDN 벤더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2015년부터 SDN을 한국 시장에 새롭게 런칭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사실 같은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SDN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SDN 어플라이언스, SDN 애저 서비스 또는 매니드 SDN 서비스가 있습니다. 답변을 먼저 드리면 일반적인 SDN 벤더들이 주로 고가의 MPLS를 대체하는 솔루션으로 마케팅해왔던 점에서 SDN은 MPLS와 같은 한계점을 동일하게 갖고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 자체만으로도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근무의 확대에 걸맞는 기술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SDN은 MPLS를 대체하는 솔루션으로 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특히 SDN 어플라이언스는 물리적인 지점에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냥 분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원격 근무자를 위한 원격 접속 시스템을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클라우드 SWG와 연동을 한다고 마케팅합니다. 결국 자체적인 보안 기능도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경험한 SDN 장비에 대한 투자, 설치, 운영과 관리, 일반적인 네트워크 장비와 동일한 복잡함과 비용을 수반합니다.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SDN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합니다. 로컬 인터넷이 괜찮은 나라에서도 국제 간 인터넷은 매우 불안정한 경우가 전 세계 구간에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ISP 연결 구간에서 병목 현상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불안정한 인터넷이 SDN 때문에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SDN 장비와 인터넷과 MPLS를 같이 사용하는 구성을 벤더의 홈페이지에서 자주 권고사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SDN을 설치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과 연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모든 인터넷은 중국의 그레이트 월에 의해서 심각한 성능 저하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최적의 경로를 SDN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2016년 국내 최초로 세카스인 지스케일러를 런칭하고 성공시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스케일러는 사실 온프로미스에 있던 보안 장비들을 인터넷상의 콜로케이션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사실은 온프로미스의 장비와 별반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장비들을 구축하고 설치하는 것에 비해 공유 개념에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비용적인 절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스케일러를 구축한 국내 기업의 고객이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보안 장비를 제대로 설치 못하는 전 세계에 분산된 지점들을 대상으로 했죠. 정말 배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등 그 사용자가 거의 10명 이내나 10명 내외로 있는 곳들을 많이 설치했는데요. 정말 쉽게 배포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저희 엔지니어들도 상당히 고생을 했고 그 어려움을 피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힘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보안 장비를 가져다가 설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실 여러 번 가졌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제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배포해 본 사람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한 상품이 가트너의 MQ 조사에서 아직까지 탑인 SWG라는 점에서 다른 SWG를 대표하여 비교 설명드리기에도 부족함 없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안 장비를 설치하기에는 담당자도 없고 비용도 부족한 지점에 있어 통합 보안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용자 수로 가입하는 방법이어서 10명에서 수백 명까지의 사용자가 있는 지점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엔터프라이즈급 SWG 서비스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성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SWG는 프락시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팝이 없는 국가의 경우 인터넷으로 다른 국가에 있는 팝까지 갔다가 다시 로컬로 돌아가서 웹사이트를 접속하게 됩니다. 즉 옆에 있는 웹사이트를 다른 나라로 가서 다시 와서 접속한다고 상상해 보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150개 이상의 팝이 있다고 하는데 지스케일러 홈페이지에 가보면 가용한 팝이 51개, 그러니까 결국 60개가 채 안 되는 팝이 리스트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팝들이 대부분 북미에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로 가용한 팝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팝이 없는 국가의 인터넷 사용은 백홀링 돼서 다시 내부 국가 내에 있는 사이트에 접근하게 됩니다. 매우 느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많은 웹사이트의 접속이 거부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주요 국가기관의 웹사이트나 금융사이트 같은 것들은 다른 나라의 IP 어드레스로 접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은 다행히 사용자가 외국의 IP 주소로 접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자기가 그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외국 IP를 허용할 수 있도록 세팅하게끔 돼 있죠. 굉장히 다행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설치해본 경험에 의하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팝을 통해 그 나라의 프락시 IP로 전환이 돼서 사용자가 자기 나라에 있는 그러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면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또는 SaaS의 접속 보안이 강화되고 원활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인터넷 경로를 모두 거쳐서 벤더의 팝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SWG 기능이 수행되고 다시 인터넷으로 나가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또는 SaaS로 갑니다. 어디에서 빨라지는 포인트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오히려 직접 데이터 센터로 가면 좋을 텐데 팝으로 백홀링 된 후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느려지겠죠. 보안 강화는 어떨까요? 이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SaaS는 기업의 데이터를 다룹니다. 이 트래픽에 대한 인스펙션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보안 권고사항입니다. 결국엔 Zscaler 역시 보안 그 트래픽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푸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그 보안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볼 수 없겠죠. 보안 강화는 업무용이 아닌 일반 인터넷 사이트나 악성 사이트, 비업무 사이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벤더가 자랑하는 오피스 365에 대한 원클릭 기능은 보안을 적용하는 버튼이 아니라 오피스 365에 대한 필요한 보안 해제를 한 번의 원클릭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기존 보안 체계와는 이원화된 보안 체계로 인해서 이질감과 또 다른 운영 관리 부담을 증가합니다. 저의 고객의 예를 들면 기존에 사용하던 보안 체계와 완전히 다른 클라우드 보안 체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체계를 운영하는 분들과 Zscaler를 운영하는 보안 체계의 운영자분들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간에 서로 공유되는 어떤 관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으로 연동은 하고 있지만 좀 이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버그나 오동작, 다른 에이전트와의 충돌 문제 같은 세부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더라도 위의 네 가지 문제는 고객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시가 아닙니다. SWG 벤더들은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시는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와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의 화학적인 완벽한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완전한 새로운 아키텍처입니다. 세시의 구성 요소를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세시가 된다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세시가 아닌 벤더를 찾는 것은 더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벤더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므로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팝의 개수도 아실 수 있고 국가의 위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동영상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 의견에 반박 시 댓글 주세요. 라고요. 그 표현 굉장히 적절해 보이네요. 2020년 기술을 가지고 2009년에 생산된 오래된 자동차가 어느 날 보니 전기차가 대세가 되었다고 나도 배터리가 있으니 전기차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제 비즈니스가 정말 편할 것 같네요.